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주로 이제 검찰 뉴스 좀 많이 전해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대선 전략에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대선 전략 말하자면 이 외피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입당 문제, 그리고 이 캠프 구성 문제, 그 다음에요 지금 일선에는 섀도우 캐비넷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관련 보도 내용을 점검해 가면서 제가 이 보도를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진위 판단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의 또 이런 채널을 가지고 이 확인을 해 가면서 신중하게 보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관련 보도의 신뢰성, 이 방송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용구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원칙대로 수사하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타는요, 이 SBS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37초짜리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이용구 차관이 결국 경찰 조사에서 특가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쭉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의 전반을 보더라도 이제 이 검찰, 그리고 이제 경찰, 검찰이 그동안에 말 안 듣는다, 애완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역시 애완견답게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구 사건이 하나의 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LH 사태와 관련해서 2,000여 명의 수사진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은 알맹이 나온 게 있어요.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로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짐작과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제 검찰에 의해서 무너진 것만이 아니고 경찰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고 있고, 공수처는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총체적 부실 법치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검찰에서 애완견의 애완견 역할 1등이 누구겠어요? 이성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이가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고검장, 또 이 법무연수원장, 여러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윤이는 이제 마지막까지 충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이 고위 검사 중에 한 명이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는 이 추미애 인사 학살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이 추미애 화살을 온몸에 다 맞고 이 조국과 관련된 수사, 그야말로 이 최측근, 이런 것들이 이제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명분이 돼서 지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 그야말로 무보직이에요. 한직 중에 한직. 그것도 말이죠, 3차례나 걸쳐서 이 좌천을 당한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호수가 취임하면서 어제 박범계를 만나서 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취임식 날 고검자들, 그 다음에 지검장들이 건의한 특정 수사팀에 대한 약살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 골자, 그 다음에는 조직 개편, 말하자면 박범계발 검수완박, 즉 6가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마지막 남은 이것마저도 박탈하려고 하는 이 박범계발 조직 개편,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인사적으로 보면요, 이 한동훈 검사장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특정 수사팀을 이유로 해서 좌천에 좌천을 거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도 이 월성원전 대전지검 형사부장,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김학의 형사부장,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변필검 이 부장팀장, 형사부장들이죠, 전부. 그 다음에 전주지검의 형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주지검에서는요, 여러분들 조금 뭐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직 의원 수사하는 형사부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정 수사팀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한동훈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복직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로 직접 박범계한테 묻고 있는데요. 인사가 구체적인 것은 이 검찰총장 얘기를 듣겠다 이러면서 꼼수로 빼고 있어요. 그러는 걸 김호수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호수도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기에는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제 김호수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꿈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잘못하면 본인도 직권 남용 혐의로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차낸 X보를 이 김호수가 바로 X보를 박범계한테 넘기는 형국이 어제 첫 예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범계의 대답이 뭡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못 살린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9번째로 지난달 말쯤에 이 9번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변필건 형사 1부장이. 당연하죠. 지금 이제 박범계가 와서 이미 대대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공표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호수가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할 게 제가 이미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면서 이제는 박범계발 인사 조직 개편, 검찰 개혁이 무자벽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예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변필검이 어차피 또 이 지방 학살, 인사 학살 당할 가능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변필 부장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변필 부장도 책임을 다 하겠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 보고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이 결재를 올릴 때는 나병훈 중앙일검 1차장이 또 승인을 했어요.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오늘 6월 3일자 보도인데 말이죠. 결재를 이성윤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결재 안 하느냐? 9번씩이나 계속 보완 수정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재 채널A 기자 재판 결심 공판까지 다 끝났잖아요. 지난달 14일날. 그러니까 곧 이제 선고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나온 얘기까지도 전부 보완해서 이 최종적인 결재 보고서를 9번씩이나 올렸는데도 아직 결재를 안 하고 뭉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성윤이가 누군데요? 애완견이잖아요. 박범계한테 다 보고하죠. 우리가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해서 9번씩 보고가 왔는데 아직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재가요, 인사하고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든 됐든지 간에. 만약에 무혐의다라는 결재가 난 상태에서 한동훈이를 원복시키지 않는 거하고, 무혐의 결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 한동훈 검사 복귀 명령이 안 나는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 결국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러한 이성윤이는 만약에 이동재 기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건 처벌을 안 하면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다. 이런 지금 현재 법리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제가 보기에는 절대 복귀 안 한다. 이제 운명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김호수 총장이 순수하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인사와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인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다가 아니에요. 기본 원칙만 설명한 거하고 기본 원칙을 설명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 원칙은 뭐 한 두세 가지 되겠죠. 예, 한 서너 가지. 이미 박범계가 얘기한 거 한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뻔한 얘기들. 그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그 중에 정권과의 코드, 즉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도 보고 학교도 보고 실력도 보고, 이게 네 가지 기준이에요. 박범계 얘기한 건. 이거는요, 박범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기본적 요소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갔냐 안 갔냐인데, 검찰 개혁이 살아있는 권력 실세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보는 거 개혁하고, 그 다음에 박범계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검찰 개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의미가 없어. 기본 원칙.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본인이 귀가 따갑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호수 총장이. 그래서 이 귀가 따갑게 들었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분해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중요 사건, 이 인사 학살을 당한 사람들 원복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SBS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폭로한 37초짜리 이 블랙박스 이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37초짜리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이러한 이용구 차관이 과연 이게 차관인지 아니면 이게 변호사인지 법률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특가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가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어요. 예.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내사 종결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폭력이 정말 있었냐, 그리고 운행 중이었냐 운행 중이 아니었느냐, 폭력의 양상이 과했냐 안 과했느냐,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37초짜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특가법 위반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특가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중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징역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용구도 그냥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재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통상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합의되는 100만 원을 주지 않고 1000만 원을 준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거 걸리지 않으려고 기사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어떤 보도를 보면요, 카페에서 만나서 줬다는 보도가 있고, 또 어떤 보도를 보면 딸 구자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이 SBS 측과 그 다음에 기사하고 이용구 차관한테 전화를 하면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남긴 상당히 놀라운 장면들, 이 택시기사가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차관에게 여기서 내리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이용구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XX 놈의 XX, 이렇게 욕설을 하고, 기사가 왜 욕하세요?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야 욕질하고 폭행을 가는 걸 이제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이거 다 찍혔다, 경찰서로 갑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은 법률가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거 특가법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바로 11월 6일 날 사고가 났는데 11월 8일 날 그 영상 좀 삭제하자, 1000만 원 줄게 해갖고 1000만 원 주고 영상 삭제했어요. 대가성이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 택시 기사는 바로 이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공범으로 입건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 이 내용까지도 지금 수사 당국에서 다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블랙박스 영상 다 있는 거 확인되고, 그러니까 이용구도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지난달 28일 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식 인사의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일벌백계 흔히 이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반드시 특가법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이 압박,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이용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첫째는 이용구가 조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기사가 조사 대상이고요, 서초소의 수사팀들이 조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서초소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죄 이걸로 입건 조치돼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통화기록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외압을, 누가 이거를 이용구 혼자 했겠느냐, 누군가가 밖에서 또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외압의 실체도 찾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사건은 계속
물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분석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이재용 주제를 바꿔서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사면 문제가 이 뜨거운 감자에 있었는데요. 이제 열기가 많이 식었어요. 감자 뭐 우리가 너무 뜨거우면 못 먹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재용 사면 문제가 굉장히 진전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알려진 된 것은요.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상춘제에서 4대 그룹 회장 총수들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요, 이재용 대신에 김기남 부회장, 그 다음에 현대는 정의선 회장, 그 다음에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만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성과, 덕담을 많이 나누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44조 투자해서 좋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통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입니다. 이 사면에 관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여권에서 나온 사면 발언 중에서 가장 진전된 발언을 내놨어요. 지난 1월 18일 날 신전 기자회견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딱 잘라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5월 10일 날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 사면 문제는 형평성 복잡합니다. 첫 번째가 형평성, 두 번째가 과거의 선례, 세 번째가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의견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굉장히 유보적이에요. 조건이 많아요. 조건부 사면이 아니고 조건부 사면 검토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5월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어제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통을 이해한다.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한다.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 형평성, 선례, 공감대, 이런 거는 싹 없어졌어요. 이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1월달, 5월달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공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도 합격한 거예요. 형평성 과거 사례 다 날라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력을 보면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청와대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볼 때, 저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 그 다음에 국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 이런 국내외적인 이 경제 여건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순수 경제 분야에서만 다루는 경제 이슈였지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 반도체 문제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다루는 이슈로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이슈의 비중이 말이죠. 안보 이슈로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러한 이 국내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또 상무장관이 이번에 회담 바로 하루 전날 이 삼성을 비롯한 이 반도체 업계 불러서 또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엄청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현지에서도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나와 있는 주한미 그러니까 상의 이 회장도 또 이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한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맨 먼저 문제를 꺼냈고요. 이어서 다른 재계 회장들도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채널이 재벌그룹 회장 중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상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 이 경제 이 5대 회장 단 중에 경제 단체장 중에 제일 큰 단체장이 바로 상의그룹 상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을 거래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인데 이거를 되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침해설도 많고 그랬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벌그룹 회장들이 계속 건의하니까요. 이거 경제 5단체 건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대 그룹 재벌그룹 회장이 건의하는 게 지금 뭐겠어요? 제일 큰 것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죠. 왜냐하면 이미 서한을 지난달에 보냈잖아요. 청와대에. 그런데 이거 하나도 눈치 못 채가지고 그 대기업 회장들이 얘기하는 사면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대답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 시작할 때.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걸 아는데 지난 4월 달에 청와대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러니까 이제 최 회장이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김기남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또 이 회장이 어떤 의의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이 회장들의 건의가 뭔지 몰랐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대통령의 전국 인식이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달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이 64%, 반대가 27%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참 무능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과 방향이 다른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은 이게 취재의 말하자면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브라이브다들 조금 과장된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그리고 다른 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윤 총장의 입장의 변화는 대선에 도전한다면 대규모 캠프를 꾸리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플랫폼으로 삼겠다. 이렇게 윤 총장이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선거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그리고 과거 정치인들처럼 후보 중심의 대규모 캠프를 꾸리는 대신에 꾸리는 식의 재래식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 총장은 정당의 정책, 선거 노하우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후보와 당이 함께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요. 제가 그동안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정당의 우산을 보호를 받으면서 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3번을 빼놓고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끌어온 정당인데 이 정당의 노하우, 이 정보적 측면의 노하우, 그 다음에 재정적 측면의 역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풀 모든 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와 그리고 이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윤 총장은 우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는 경험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는데요. 제가 그 방송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입장문이 지금 나왔어요. 네, 다행스럽다. 그럼 왜 윤석열 총장이 과거 같은 대대적인 캠프를 만들지 않고 지금 여권은 대대적인 캠프를 만들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캠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지금 21일 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캠프를 등에 업고 출마해. 그런데 윤 총장은 차별화되고 있어요. 대선 캠프 첫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100명을 만났잖아요. 전화로도 만나고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이런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대선 끝나면 옛날에 얼마나 큰 이 비리 의혹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리 의혹, 돈 문제 제일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리 다툼 갖고 이 알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 터지고, 이 연관성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정적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지금 현재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이 팀을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에 의지하겠다. 별도의 대대적인 캠프는 꾸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공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해찬 시사평론가입니다. 33살인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장해찬 씨 본인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측근에서도 장해찬 씨는 공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장해찬 씨를 결정적으로 발탁하게 된 계기는 5.18과 관련해서 장해찬 씨가 쓴 이 방송한 내용,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마음에 쏙 드는 바람에 이 장해찬 씨를 발탁하게 됐다. 그럼 누구냐? 부산 출신이고 나이는 33살이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국립음대, 즉 마스트리히트, 여기에서 드럼을 전공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반 총장이 출마할 때 온라인 홍보를 맡았고,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 발기인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유시민이 사장한테 조국 사태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공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 인물이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 정순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고용 노동 문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외교 문제, 박도준 서울의대 교수는 보건복지 문제, 그 다음에 권순호 자영업연구원장은 자영업 분야, 이렇게 다양한 인사를 만나고 있고, 이 국정 전 분야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있고,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섀도우 캐비넷 후보군도 작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특성을 보면 친박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그러고 당에 입당할 경우에는요, 무슨 뭐 특별한 당직을 맡지 않고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장제원 의원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강한 메시지가, 문재인 정권은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장제원, 정진석, 권성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겠다, 종식시키겠다, 즉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비상식적이다,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출마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 종지부를 찍어주겠다, 이런 결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그런 이제 경선이 남아 있고요. 본래 이 대부분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 전직 의원들, 이 후보들은 장 외에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율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안에 들어와서 같이 뛰면. 그래서 밖에서 뛰기를 바랬는데, 윤 총장이 이제 빨리 생각보다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는 의사 표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해서요, 이 야권의 국민 이 경선과 관련된 동향, 그리고 이 대권 잠룡들의 동향, 그리고 여권의 동향, 여러분들께 수시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